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태평양을 향해 나아가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보기에 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나눠주기식의 기존의 경제 체계 속에서의 돈풀기 얘기고, 현재는 세계사적으로 문명사적인 전환기가 와 있습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과거의 경제 또는 경성경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AI, 딥러닝,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대변되는 새로운 연성경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런 문명사적인 전환기이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과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위기가 다가오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가 오고 또 새로운 사회 발전의 동력을 발굴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1월에 83달러였던 국제유가는 109달러로 치솟고, 미국 물가 상승률도 8.5%까지 오르고 유로존도 소비자 물가가 8.1% 증가했습니다. 미 연준은 2022년 5월에 0.5%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11회에 걸쳐서 현재 한미 금리 차가 최대 수준인 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인 반도체 가격도 2022년 5월에 디램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전 정권 동안에 뿌리내린 관치 국가주의, 과도한 규제, 세금 중독 경제 운용으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90년도에 8%가 2000년대에 5%로 내려가다가 2%까지 급전직하했습니다. 총리님이 보실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관에서 가장 문제인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는 무엇입니까? 저는 경제에 있어서는 제일 새 정부가 인수인계받은 정책 중에서 제일 문제는 우리의 재정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이후에 선진국 부채 비율은 축소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대응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간의 부채 비율을 비교하는 D2라는 개념의 증가폭은 선진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2%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42.1%에서 2022년 54.3%로 12.2%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코로나 위기를 겪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만 2배 가까이 선진국보다 채무가 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선진국의 부채 비율은 축소됐어요. 예를 들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진국의 GDP 대비 D2의 부채 비율은 6.6%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48.7%에서 54.3%로 5.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극복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재정은 끊임없이 확대된 겁니다. 이런 확대를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부가 마다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국제경제고 우리 국제경제로부터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부채를 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늘려왔다면 지금쯤은 아마 미국이 다운그레이드 됐듯이 우리의 신용 등급, 국가 신용 등급도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이미 그런 경고가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부가 편한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재정 긴축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도 잘못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때는
그 전 정부의 평가가 어땠는지는 당연히 평가하는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평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다 잘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명확하게 가장 큰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문제는 재정의 건전성을 지난 몇 년 동안에 현저히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금융위기에 들어갈 때 우리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였습니다. 바로 그 11%의 건전한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69조의 자금을 동원해서 그러한 그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 그리고 고령화 이러한 그 잠재 성장률의 저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운영의 최보루에 있는 재정의 건전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재정 준칙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또 우리 국회에서 정말 그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고 조속히 이 법이 통과돼서 국제적인 신인도에 또 IMF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그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재정 확대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을 것이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나친 경제 재정 확대에 따라서 제일 피해보는 계층 또 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한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물론 주어진 재정 긴축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정부로서는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금융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금리, 고환율 이러한 그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재정이 건전하면 훨씬 더 그분들에게 우리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재원을 우리가 이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젊은 층에 대한 하나의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금이 좋아서 우리가 재정을 쓰면 그건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거를 봐도 20세, 30세 이 젊은 층에 있어서는 60%가 재정의 건전성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큰 재정, 큰 정부, 그거를 통한 보조금의 확대, 그렇게 해서 잠시 늘어나는 소득, 이거는 결국 신기루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정말 이러한 요소를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대통령들이 건전 경제를 했기 때문에 정태호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때 우리가 돈을 많이 풀고도 선진국은 마이너스 4%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0.7% 성장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 이전에 문재인 정권 이전에 건전 재정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전 재정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현재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위험 지경에 가고 있는데 새로운 기력을 확충을 해서 이런 근로자나 의료보험 또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전 재정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재정의 건전성이 없이는 그런 약자에 대한 도움과 지원을 충분히 할 수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2017년 1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일자리 정부가 될 거라고 선언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정규직 일자리는 148만 개 늘고 정규직은 501만 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초단기 알바 일자리도 폭증했습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이고 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정부에서도 하나의 정책으로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 투입 중심, 정부 주도형 일자리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질이 높지 않은 그러한 일자리일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이렇게 재정을 늘리고 국가의 차입을 늘려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혁신과 민간의 경쟁력 강화에서 창출된다 하는 그런 기조를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 투자 확대, 직업 훈련 강화 이런 노력들이 훨씬 지금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017년에서 2021년간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계층 간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시장 소득 5분위 배율에 있어서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이 11.27배에서 11.52배로 늘었습니다. 가구 순자산은 하위 20%가 1% 거친 반면에 가구 순자산 상위 20%는 29%에 달했습니다. 가구 소득도 4.83배에서 5.2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세금 걷기와 무분별한 세금을 살포하는 것에 따라서 제대로 된 노력에 기여하는 경제 배분이 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이야말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제1과제일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한 그 고통이 국민에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층 간 양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느 정부든 좋은 정책을 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가 세계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저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의 선택과 속도를 택할 때에는 효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소득 분배를 강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얼마나 취지가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급속도로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을 연이어서 함으로써 많은 자영업체들이 본인들이 고용하고 있던 인력들을 해고하는 사태로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결국 소득 분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취지는 좋았고 비전은 좋았습니다만 정책의 선택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고자 하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은 어느 정부나 가질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주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그 세금이 전가되고, 그리고 그것이 주택의 공급을 줄임으로써 주택 가격의 폭등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누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청년, 젊은이, 이런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정책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전 정부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 정책을 잘 검토하고 비전도 좋고 정책의 선택을 통해서 결과도 좋은 정책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 지출의 확대 얼마나 편하고 좋은 일입니까? 모든 국민이 다 찬성할 겁니다. 바로 그 재정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게 포퓰리즘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은 어느 경우에는 인기 없는 정책,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신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정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2017년 3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계부채를 비난했는데 해마다 100조씩 늘어서 1862조의 가계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 비율 40%가 깨졌다고 비난을 했는데 국가채무는 50%를 넘겼고 69년간 600조이던 것이 400조가 늘어서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국가채무는 어떠한 결과를 낳으며 윤석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정부의 재정은 저는 정말 위기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어느 누가 빚을 많이 얻어서 재정을 지출 많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그런
상황을 유지했다가는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신인도는 떨어지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 우리 기업들의 신인도도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금 운영의 코스트가 올라가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약자만 더 심하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재정 건전성의 완화였습니다. 안보 정책을 빼고는요. 따라서 작년, 올해 최대한 이러한 국가의 빚을 줄이고 또 장기적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를 가지지 않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힘들고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그런 길을 계속 걸어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에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80% 수준이던 민간 성장 기여율이 50%로 하락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시간당 40.6달러인데 미국은 71.6달러, 독일은 66.7달러, 영국은 59.8달러로서 경쟁력이 심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도 2008년에 5%를 유지하던 성장률이 2%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원 경쟁의 본격화, 국제적 금융시장의 압박, 미 연준의 11회에 걸친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위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폴란드, UAE, 사우디, 체코 등과의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한 방위산업 수출과 원전 수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방산이 경제산업 정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이 방산 분야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굉장히 경쟁력을 급속히 갖추어가고 있는 그러한 그 분야고 또 세계적인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 무기 체계의 부품 국산화율은 아직 조금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합니다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한 R&D 그리고 수출 확대를 통해서 이러한 그 국산화율과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22년에 173억 불의 수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공 분야라든지 주요 구성품 국산화율은 45.4%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것은 첫째, 핵심 부품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율이 낮고요. 그다음에 수출 제한 세력이 발생되고 있어서 핵심 부품 생산국으로부터 수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는 체계 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방산 부품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외 부품의 고장 단종 때문에 군 유지 비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방산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역시 R&D와 혁신 또 수출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방산 수출의 국산화 비율을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무기산업, 방위산업은 장기 내구재이기 때문에 현재 해외에서 단종이 된 부품들이 수만 종이 되고 있고 현재 173억 불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부품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또 방산산업 육성을 공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 품질 관리는 국방기술품질원이 담당하고 산업 관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만이 담당하고 있는데 첨단 방산 부품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산 부품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방위산업 부품 연구원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라든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방부와 산업부가 제대로 협력하고 있지 않는데 그 절차를 좀 제대로 살펴보고 대통령님의 역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게 좀 통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작년 11월에 경남 카이에서 열린 방산 수출 전략 회의에서 방위 산업 수출 실적을 취하하시면서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 산업으로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별법에 이 방위 산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 성장 엔진으로서의 경제 가치와 경제 안보 자산으로서의 안보적 가치에 있어서는 방위 산업이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부는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4대 첨단 산업과 17개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은 산업 공급망과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또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서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위 산업도 적극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첨단 기술이 거기에 직결되고 거기로부터 첨단 기술이 퍼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광산청에서 방위산업 분야의 국가 첨단 전략기술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일본이 달 탐사 프로젝트인 루펙스로 해서 2025년 달에 탐사선을 보내 물을 찾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미래지향적 산업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죽창가를 드높이는 한일 간 민족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통해서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각국이 우주 경제 선점을 위해서 경쟁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측면에서 가버넌스 체제도 다시 보고 해서 우주항공청 같은 이러한 그 기관의 설립도 지금 국회에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의 많은 합의와 신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 강국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기획한 것이 우주 삼각체제, 대전의 우주 연구 인력 개발 클러스터, 전남의 발사체 클러스터와 함께 경남의 우주항공청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주 탐사, 산업, 안보, 국제 협력까지 통과를 하기 위해서 우주 개발 전담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전의 우주 연구 인재 개발 클러스터나 전남의 발사체 클러스터는 전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잘 추진되고 있는데 유독 경남의 우주항공청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실 것입니까? 네, 이 우주항공청 설립은 저희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견이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 우리 우주 항공 산업의 발전이라는 큰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계 출산율이 0.7%로 떨어졌는데 이는 생산 인구 감소나 GDP 위축이라든지 노령화에 따른 실질 금리 둔화 또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문제점은 많은데 극복을 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 연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공통의 아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어느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고령화의 속도가 오히려 인근국보다도 더 빠르다. 이런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이 저출산 문제가 지금까지는 다소 좀 단편적으로 처리돼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그야말로 모든 분야가 덤벼들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연금 제도까지 그리고 의료, 또 보육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지금 정부로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시고 큰 골격을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주재하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각 부처가 분야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성안하고 또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빨리 이런 정책들이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이 저출산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나 대책은 많은데요. 그 대책이나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돼 있고 있지 않고 해외 사례 연구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현재 성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 인지 예산제도가 있는데 그 출산 인지 예산이든지 저출산 인구 인지 예산제도 도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이러한 효과성 높은 저출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 사업 효과성 분석에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기도입된 유사한 제도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인구 특위와도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교육세, 내국세의 20.79%가 의무적으로 할당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서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규모가 81조 3천억이 되고 있는데 2014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학령 인구는 131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이월되는 금액이 연간 5년간 28조, 연평균 5조 5천억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저출산 대응 목적제 신설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미래 인구 대응 교부금 또는 교육 미래 인구 대응세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 회계를 신설해 주셨습니다. 올해 이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미래 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유보통합 준비 등에도 교부금을 활용하는 그러한 좋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부금의 교육 외 분야 사용은 교부금 목적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부모, 친정부모가 육아를 도와주는 추세가 소멸해서 산모의 78.1% 21년 발표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이 비싼 데는 2주에 3,800만 원, 싼 데는 130만 원인데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을 중단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자체 고유 사무 또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설립,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출산 초기에 양육 비용을 지원하고 양육자가 시설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충실하게 의견을 검토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너무 많다 이런 구호가 있었는데 지금 육아 지원이나 출산 지원에 대해서 국민 인지도가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홍보 예산을 책정하라고 했는데 몇 곳이 책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히 몇 군데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부처가 홍보 예산을 책정하도록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요. 창원이 1998년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김대중 정부에서 전국 7개 중소도시에 대해서 1999년 개발 제한 구역을 전면 해제했는데 창원시만 유일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또 창원시와 같은 명분으로 산업도시 주변 보호지명목으로 있었던 여수권도
구역도 이미 전면 해제되었는데 창원시는 행정구역의 33%가 그린벨트이고 또 도시의 가용지 비율도 11% 수준으로 낮습니다. 현재는 그린벨트가 도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지자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양부 장관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입니다. 예, 창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받아서 국가 체제와 함께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역할을 다 했을 때는 또 비판받으면서 다른 편들이 집권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비난이나 험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고 또 반면교사로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야가 모두 현재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활동을 하셨지만 우리가 요즘 BTS가 세계사적으로 또 세계 시장 속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격세지감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는 제조업을 토대로 해서 인문학이나 지적재산권, 마이스, 법률의 국제시장, 금융의 국제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경영을 가진 사회 활동 하시는 분들과 국민들 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새로운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와 기회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열정과 지혜에 계속 배우면서 또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견해로 충돌을 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21대 국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